네, 그러면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완전 고용,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고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3, 4% 실업률.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이 저임금 노동, 그 다음에 투잡 시스템, 뭐 이런 것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똑같지만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또 하나 좀 부과하면요. 그건 단순히 그냥 그 고용 시스템에서만 얘기고, 많은 미국 노동자들은 스웨덴하고 달리 실업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면에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이지 미국하고 스웨덴은 극과 극입니다. 오죽하면은 지지난 미국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스웨덴이 삼인주의적 의료 정책을 하는데 why not in America? 왜 미국에서 왜 못하냐? 우리 자율상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신자유주의 천병이고 신자유주의 대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수십 년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에서 호소했던 그런 부분들은 절대 다수 정말 4분의 3 이상의 미국인들의 그 고통을 대변하는 얘기죠. 예. 재밌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도 스웨덴을 좋아하는 가요? 아니면 벤치마킹 경쟁 상대로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위정자들만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가 어떤 어떤 논문을 봤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노르딕 모델이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어떤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비교해서 난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학자들이나 정치사학자들이 역시 우리가 신자유주의 가는 방향에서 유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줬었죠. 제가 보기엔 그러한 학자들의 어떤 분석과 같이 조응해서 미국의 정치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물줄기를 같이 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죠. 저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뭡니까,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든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막 논란이 심하게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냥 싸구려,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제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완전고용 이거하고 해서, 이게 이제 서로 좋은 일자리로 고용이 돼야 이게 완전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이 투잡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불완전 취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MB 정부에서 그자도 양질의 일자리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건설에 너무 치우친 투자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도 컸었죠. 촛불로까지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그걸 수용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를 MB 정부도 초기에 대기업 보고 일자리 창출해라, 인턴제를 도입하라,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 내지는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피한 거죠. 그건 뭐냐면 금융위기가 나오니까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에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을 줄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하고는 완전히 180도 역행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삶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삶의 안정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인 사회보험과 공적 서비스가 확충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고요. 그 공적 서비스를 담당할 고용의 부분이 결국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자영업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을 맞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 중에
양질의 일자리에 충분히 그 대체할 만한 그런 실제적인 교육 수준, 네. 직장 경력, 예. 또 엔터프리너십 이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공적 부분에 왔을 때 엄청난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복지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보육 문제, 또 노인들 케어, 고령화 사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그런 케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그야말로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공공 부문에 확충하기 위한 고용 정책을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것을 봅니다. 네. 근데 뭐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공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이 그렇지. 요즘에 네. 보면은 이제 복지 담론들이 막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환경 보전 이런 관점에서 이제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제 컸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통해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일종의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7호 사업 네. 식으로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건설 경기에 이제 고용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걸 비판하니까 양질의 일자리 만들겠다 이렇게 나갔는데 또 요새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산을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돌려라. 그러면은 문제가 큰 복지 재정 문제가 이렇게 상당 부분 또 해결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원천적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요? 네, 저는 그거는 MB 정부의 아니 강을 살리자고 그러는데 왜 강이 오히려 이거 됐습니까?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 그거는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요즘 일본 대지진이라든가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 공통적인 아젠다인데 천연 자원에 대한 어떤 무계획적인 훼손과 거기에 대한 큰 변화는 사실상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대지진이나 우리 한반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그런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참 문제가 많고요. 또 하나 이제 4대강이나 그런 것이 옛날 70년대에 7호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일자리 주는 식으로 네. 회귀하는 거지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또 실제 아니,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대통령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그걸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4대강 사업 하는 것은 포크레인이나 몇 개 관련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실제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대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제 효과라든가 고용 효과라는 것은 아주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은 거죠. 미미하다. 네,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산술적인 계산에서도 봤을 때 이거는 수용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 아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네. 완전 고용 좋은 일자리 네. 이제 돌아가서 스웨덴의 경우 고용률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실업이라든지 고용의 기준이 뭡니까? 네. 고용의 기준. 고용 기준이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실업자는 누가 실업자고 3-4% 실업률은 뭘로 계산하느냐 이거죠. 네. 미국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르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웨덴과 미국이나 보통 OECD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률에 대한 통계하고 한국에서 내고 있는 기준과 집계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18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한 달에 평균 한 40시간 이상을 일했는지 안 했는지, 또 며칠 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냐면 구직을 계속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직 희망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근데 한국은 실업자가 워낙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직을
구직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갭은 바로 그 실명 실업자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 한국에는. 근데 그것이 실업의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갭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와 달리 그 스웨덴 청년들이 그 군 복무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맨데토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가야 되고 기간도 짧고. 근데 한국 모든 남성들은 일정 부분 복무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청년 실업에 그 잠적인 청년 실업의 그 숫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갭도 아주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OECD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지표들은 사실상 한국하고는 굉장히 차이도 많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교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제 실업률은 꽤 높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시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뭐 실업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혹시? 그 정확한 그 기준이었던 건 제가 잘 지금 뭐 숫자는 잴 수 없고. 일본은 뭐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하고 비슷하게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 일본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대국이고 일본의 여러 가지 그런 그 통계나 시스템은 그 아마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뭐 그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예요? 그렇죠. 국제 표준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아이엘오나 OECD에서 보통 하고 있는 기준에 대부분 따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보다 그 통계 훨씬 강한 나라거든요. 아마 통계 강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독일, 스웨덴, 핀란드가 아마 가장 그 통계에 밝고 인구 센서스나 그 국민들의 모든 그 경제 사회 지표나 이런 자료가 제일 많이 집대성화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고용 문제 뭐 좋은 일자리 얘기를 하다가 조금 약간 옆으로 갖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거는 또 이제 저겁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런 그 바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스웨덴에서 또 그렇고 북유럽 또 중부유럽 남유럽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지제도를 뭐 축소를 하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유럽을 뭐 쫓아가려면은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쉬어서 이제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얘기.